우리 다 남처럼 사니까 잠이 오냐? 잘 자더라. 이야, 이게 진짜 사랑하는 거냐? 그냥 안 하고 살면 되지. 죽는 것도 아닌데. 하얀 조명 켜고 막 생속옷 막 입고 장미꽃도 꽂아 놓으시고 뭐 이런데 이제 꽃 꽂아 놓아 있는 거 보면 다시 집을 나간다. 뭐 이런 분들도 계시고. 우리는 문제일까? 다시 하고 싶다. 운영을 재개합시다. 이러다 못 쓰겠어. 몰래 보고 있다가 들켰을 때 놀리지 않기. 누가 봤을 때 막 이렇게 끄고 이러지 않기. 안녕하세요. 관계 읽어드립니다. 김지윤입니다. 우리 오늘은요. 혼자서만 보고 싶은 부부와 연인 간의 은밀한 이야기입니다. 스킨십. 그 중에서도 원활하지 않은 스킨십, 섹스리스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이런 주제는 편하게 꺼내고 막 이런 얘기는 아니거든요. 오래된 친구들 사이에서도 되게 분위기 좀 무르익었을 때, 또 와인 같은 거 좀 들어갔을 때나 뭐 니네는 좀 뭐 잘 됐니? 뭐 이 정도로 얘기를 꺼내는 주제이기 때문에 좀 은밀히 들으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성생활이 얼마나 인생에서 중요한가 설문조사에 대해서 93.9%가 매우 중요하다고 이야기하고요. 더욱더 놀라운 사실은 60대 이상 중년에서 노년으로 가는 그 삶에서 95.5%로 굉장히 높이 상향된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결국에 무슨 얘기냐면은 삶의 질이나 삶의 행복감을 느끼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라는 얘기로 볼 수 있겠습니다. 보통 이제 이런 얘기하면 사람들이 야한 얘기다. 어떻게 그런 얘기 너무 밝힌다 이렇게 생각하실 때 있는데 정말 그렇지 않고요. 부부 관계의 질을 위해서 대면해야 되는 이야기입니다. 하늘의 별도 따다준다는 로맨틱한 남자와 뜨거운 연애를 했습니다. 이 사람 아니면 죽겠다 싶어서 결혼도 했죠. 그런데 시간이 너무나 많이 지나고 나니까 맞벌이와 육아에 지쳐서 사랑은 무슨 얼어 죽을 사랑. 매일 피곤해 쩔어서 분위기 잡을 틈도 없이 너무너무 잠들기 바쁘고요. 어쩌다 뽀뽀라도 할라치면 서로 가족끼리 이러는 거 아니야? 하면서 슬쩍 피해버려요. 이렇게 연인에서 온누이가 된 지 어느덧 7년 차. 우리들의 뜨거운 밤이 언제였는지 가물가물해질 때가 되니 혹시 우리 남편 이거 바람 피는 거 아니야? 이런 의심이 들더라고요. 하지만 또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내가 이성적으로 너무 매력이 없어졌나 싶어서 한껏 꾸며봤더니 또 예쁘다며 좋은 데 데려가서 칼질하자고 챙겨줍니다. 사실 저희 부부 사이는 스킨십 빼고는 아무런 문제가 없거든요. 친구들한테 물어봐도 결혼하면 다 그런다는데 스킨십 없는 우리 부부 정말 괜찮은 걸까요? 네, 아마 이 사연 들으신 분들 많이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내가 썼나? 내가 써서 엄지를 보냈었나? 101호, 102호, 205호, 807호 다 이렇게 비슷한 패턴의 삶을 살아가시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결국에 이제 섹스리스 얘기는 뚜껑을 열고 보면요. 보통의 일상을 열심히 살아가는 부부들에게는 남 얘기 힘든 내 얘기인 것 같은 이야기이고요. 우리나라에서는 피로사회 문제가 굉장히 많이 크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이 한 초등학교 또 유치원 이 정도 키우는 분들이 서울살이 하는 게 그렇게 쉽지 않단 말이에요. 많은 분들이 이제 직장과 그 집의 거리가 굉장히 길어요. 사람들이 아기 낳고 키우고 출퇴근하고 이 거리 때문에 너무 피곤해요. 다정한 배우자의 조건은 체력이라고 하는데 체력을 길에다 다 뿌리고 오는 거예요. 서로가 이제 녹초가 되는 시간, 가장 에너지가 없는 시간에 서로 이제 만나게 되죠. 이제 애들 어리고 그러니까 뭐 물놀이 해주러 가자 이러면서 이제 뭐 휴가 같은데 이제 뭐 리조트도 가고 막 이제 가잖아요. 해야지. 한번 해야지. 응? 오늘 한번 해야지. 하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야. 그 다음 날 아침이 되면 오늘은 해야지. 그리고 마지막 날 되면 가기 전에는 한번 해야지. 네, 그런데 놀러가 운전하고 얼마나 피곤해요. 그러니까 또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고 오면은 그때부터 생각이 되게 많아진다는 거죠. 왜 우린 정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까? 문제가 있을까? 근데 이거 어떻게 생각하면 되게 단순하죠. 그 애들이 그 놀러 가서 가만히 있습니까? 그냥 걔네 잡으러 다니고 샤워시키고 뭐 먹이고 막 이러면 10시, 11시예요. 그러면 그때부터 다시 또 뭐 운동장 달리기 이런 거를 하기가 이제 굉장히 쉽지가 않은 거죠. 왜냐면 우리가 로맨스 드라마 같은 거 봐도요. 사랑에 빠지는 순간이 사소한 거에서 빠지잖아요. 같이 순댓국을 먹으러 갔는데 여기는 다 빼고 순대만 순댓국이요 이렇게 할 때
내가 순대만 먹는 걸 기억해주고 있다니.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거울 사랑에 빠지고 저는 오이지가 없으면 밥을 잘 못 먹겠더라고요 했는데 오이지를 밀어주고 오이지를 사랑으로 받았기 때문에 로맨스가 시작됐던 것처럼 나는 정말 양념치킨이 좋다고 10번 박히게 얘기했는데 배달은 항상 프라이드가 와. 이럴 때 무심함으로 느끼게 되는 거죠. 이런 사소한 균열들이 벌써 시작돼요. 그 다음에 이제 거절당했던 경험, 생일이고 뭐 결혼기념일이고 이래서 딱 했는데 그런 날 딱 거절당하고 다 이렇게 반응이 없었고 이런 경험들이 굉장히 움츠러들게 만들고 서로 간에 많은 마음의 역동들이 이제 일어나게 되죠. 어떤 커플이든지 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근데 어떤 커플은 초반에 있었던 이런 부정적인 경험들을 한번 털고 가요. 입을 탁 한번 털듯이 야, 그 오해였어. 무슨 소리야. 그러면서 이제 다시 제자를 찾아가는 건데 어떤 부부나 또 오래된 연인들 그런 분들은 중간에 그 먼지털이를 못 하시는 거예요. 계속 이렇게 쌓여가고 그게 이제 나머지 결혼 생활에 견인해 가면서 이제 많은 관계 문제를 발생시키게 되죠. 거기다가 항상 다른 사람들이 문제예요. 주변이 문제예요. 솔직히 뭐 저는 뭐 미역국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생일날 아침부터 뭐 햄버거 먹고 컵라면 먹어도 와 아침에 라면 먹으면 살 안 찌겠다. 아우 좋아. 근데 사람들이 막 물어봐요. 생일이구나 축하해. 미역국 먹었어? 아니 나 미역국 별로 안 좋아해서. 왜 안 먹었어? 아무도 안 끓여줬구나. 미역국도 못 먹는데 내 인생 못 살았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무심코 던지는 그런 한마디들이 원래 나는 괜찮은데 괜찮지 않게 만드는 되게 많아요. 이 섹스리스 부부도 마찬가지예요. 주변에서 가만두질 않죠. 너네 왜 이렇게 애가 안 생기니? 너 각방 쓰잖아? 안 된다? 원래 남이에요. 원래 남이 한 집에서 그렇게 사는 게 훌륭한 거지. 인생마다 우선순위가 있어요. 저는 이분들의 삶을 유지하는 데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는 숙면일 거라고 생각해요. 부부마다 신체 컨디션이 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부부는 배우자가 코를 되게 많이 골기도 하고 어떤 부부는 둘 다 같이 골아서 서로 고는 소리에 깨시기도 하고 내 필요에 따라서 각방을 쓰는 거는 섹스릭스하고 아주 그렇게 본질적인 연관은 없을 거예요. 다 너무 이렇게 아예 따로 사는 것처럼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각방을 쓰니까 아예 들어가는 시간도 내 마음대로고 뭐 그냥 하숙하는 것처럼 그런 각방은 각방 아니죠. 각방이어도 진짜 딱 자는 시간만 분리되는 거예요. 애도 같이 재우는 거고 불도 같이 끄는 거고 잠은 같이 안 자지만 거실에서 애들 얘기도 하고 잘 때만 잘 자 이러고 이제 편안한 숙면으로 들어가는 게 제가 말하는 각방의 기준이에요. 그래서 섹스가 없어도요 궁극적으로 굉장히 친밀감을 유지하는 결혼 생활은 가능해요. 그리고 우리 사이에 어떤 몸의 대화가 없어진 지가 굉장히 오래됐어 라는 것을 두 부부가 얘기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대화조차를 시도할 수 없다면 각자 배우자가 나름의 추측을 하는 거죠. 이래서 그럴 거야. 내가 아이 낳고 10kg가 불었으니까 내가 여성적으로 매력이 떨어져서 이런 식으로 이제 의심하고 추측하는 게 그게 또 두 번째로 관계가 더 멀어지게 만드는 이런 게 되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섹스는 없어요. 야 우리 오누이 됐어. 어디 가면 이제 우리 친자라고 하자. 서로가 막 이런 얘기를 해. 하면서 막 깔깔거리면서 웃었어요. 그렇다면 이 부부가 과연 친밀하지 않은 부부라고 얘기할 수 있는가? 결국에 이제 섹스리스 얘기는 이거 자체가 문제라기보다 우리는 왜 이런 컨디션에 놓여지게 됐는가를 상황적으로 이해하는 능력이 필요하고 그거에 대해 서로 대화할 수 있는 그게 이제 핵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람들이 왜 이렇게 성관계가 잘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별로인가에 대한 설문조사에서 마음의 문제가 몸의 문제로 연결되는 걸로 많은 분들이 대답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실종된 스킨십을 찾아올 수 있을까? 첫 번째는요. 평소에 잘하셔야지 돼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또 회복하려고 이런 분들이 있어요. 갑자기 막 모텔에 가자고 조명을 막 집에 장미꽃을 쫙 해놓고 막 밤에 막 낮에 하나 밥 먹고 설거지 한 번은 안 하다가 막 밤에 막 빨간 조명 켜고 막 새 속옷 막 입고 그게 되겠어요? 그래서 낮에 잘해야 돼요. 이게 이제 이 밤에 이 문제들을 풀어갈 수 있는 방법이죠. 첫 번째 하셔야 되는 건 일주일에 딱 한 개씩만 상대의 필요를 채워주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차 같이 쓰시다가 이제 내가 오늘 들어오면서 보니까 차 기름이 별로 없더라. 근데 내일 아침에 기름 넣고 가려면 막힐 것 같은데 그냥 들어오는 길에 채워놨다. 당신 그 드라이 맡길 거 계속 있는 것 같아서 내가 그냥 오늘 맡겼다. 그냥 이런 거 하나 알아차리는 거에서 엄청나게 많은 부부 갈등들이 해소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사소하게 하나씩 하지 않았던 것 속에서 얘기 나올 때 있잖아요. 나 당신 다정한 줄 알고 결혼했는데 다정이랑은 상관이 없어. 쇼였냐? 막 이렇게 얘기할 때가 그럴 때 좀 상대방의 그 말을 좀 받아들여 주시는 제스처라도 좀 하셔야 돼요. 미안하게 됐다. 그래도 뭐 다른 장점이 있잖아. 뭐 이렇게 넘어가시면 좋은데 꼭 이렇게 나니까 살아주는 줄 알아.
그러니까 이렇게 하니까 이제 탁 리젝이 되는 거죠. 한마디 더 덧붙여 주셔야죠. 그리고 너니까 나랑 살아주는 거 나도 알아. 여기까지 가야지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거 정말 닭살 돋아서 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제가 오늘 드리는 솔루션 중에 이 솔루션이 아마 가장 어려우실 거라고 제 예상이 되거든요. 서로 미소 짓기예요. 돌아보시겠죠? 차라리 내가 5만 원을 주겠다. 보통 이럴 만큼 부부간에 미소 짓는 거 굉장히 쑥스러워하시고 힘들어하세요. 그러니까 미소라는 게 인간관계에서 우리가 상상하는 그 이상의 교감과 메시지를 주거든요. 너는 나에게 어떤 존재인가가 미소를 통해서 굉장히 많이 전달돼요. 남편들이 어쩔 때 또 많이 서운하냐면요. 아기 낳고 미소 엄청 짓잖아요. 이렇게 하고 막 이렇게 미소 짓고 애착을 형성한다고 그러다가 남편이 말 시키면 뭐? 크게 말해. 그러니까 이게 너무 서운한 거예요. 한번 실천해 보세요. 그냥 아침에 일어났을 때 잠이 오냐 이거 말고 잘 잤어? 이렇게 미소. 퇴근했을 때 일찍 왔어요. 오랜만에 일찍 왔어. 그럼 일찍 왔네 미소 지으면 돼요. 잘렸냐? 그다음에 알아차려주기인데요. 오늘 얼굴이 좀 피곤해 보이네. 뭔가 생각 많아 보이는 얼굴이다. 이거 알아차주기예요. 그다음에 이제 아까 얘기했던 그런 배려들 있잖아요. 지난번에 우리 외식할 때 내가 먹고 싶은 거 먹었으니까 이번에는 당신이 먹고 싶은 걸로 골라. 지난번에 엄마는 맨날 우리한테 맞춰주잖아. 그러니까 엄마 먹고 싶은 거로 이번에는 먹어 무조건. 매워도 먹자. 막 이렇게 하는 거 이런 건 이제 배려죠. 그다음에 마지막은 뭐냐면 아주 사소한 터치를 하시는 겁니다. 손을 푸셔야 돼요. 머리 쓰다듬어 주기. 반려견에 하시는 거 반만이라도. 좀 건덕지를 만들어야죠. 어깨 되게 뭉쳐 보인다. 아니 괜찮은데? 아니야 딱 뭉쳤어. 앉아봐. 이렇게 해주는 거죠. 그다음에 괜히 귀 한번 만지고. 여러분 그 처음에 연애하셨을 때 생각 한번 해보세요. 난 정말 너무 심장이 터질 것 같아. 너무너무 아름다운 사람을 내가 만난 것 같아. 이런 느낌이 그런 황홀한 경험이 굉장히 강력한 거잖아요. 인간관계 안에서. 그래서 사소한 터치를 좀 있어서 해주시라. 분명히 처음엔 거부하실 거예요. 왜 이래? 전기 오르잖아 막 이러고 이러시겠지만은 그럴 때 절대 밀리지 마시고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구체적으로 지켜주셔야 될 매너들이 있는데요. 이건 어떨 때의 매너냐면요. 우리가 운영을 재개합시다. 이러다 녹슬겠소. 이래가지고 이제 한 사람이 용기를 내서 관계 대시를 해요. 또 굉장히 소원했던 이 관계를 재개하고자 한쪽이 대시를 해서 들어올 때 나는 느끼는 전혀 오늘이 아니다. 라고 할 때 미안해 오늘은 아닌 것 같아. 까지만 거절을 하면은 상대방은 영원히 거절감을 느껴요. 반드시 오늘 거절할 때는 다음을 꼭 예약해 줘야지 돼요. 처음에 썸 탈 때도 다음 주 수요일 어때? 죄송해요 일이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마음이 있으면 그런데 목요일은 어떠세요? 라고 답이 온단 말이에요. 그게 마음은 있지만 못 만나는 것과 만날 마음이 없지만 돌려 말하는 건 되게 다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가 스킨십에 있어서도 내가 오늘은 아닌데 다음 주 화요일 날 아주 날이 좋을 것 같아. 나를 다음을 좀 이렇게 박아주시는 거예요. 특히 굉장히 관계가 뜸했다가 다가갔지만 거절당했을 경우에는 엄청난 자존감 상실과 수치심, 성적인 모멸감, 우울감을 느낀다고 하니까요. 우리가 용기 내서 다가왔을 때는 훨씬 더 두 팔 벌려서 안아주시면서 다음 주 화요일에 예약하는 어떤 배려를 서로 간에 하는 게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제가 예전에 봤던 그 사연에선 어떤 게 있었냐면요. 아내분이 독박 육아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너무 피곤하니까 남편은 요거를 이제 계속해서 거절하신 거예요. 그랬을 때 남편이 뭐라고 그때 얘기했냐면 너 자꾸 이런 식으로 하면 너 내가 딴짓해도 너 할 말 없는 거다. 막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신 거죠. 이렇게 다가갈 때도 되게 매너가 있어야 되죠. 성적인 비하나 외모 비하를 부부 사이에서 진짜 하지 않으셔야지 돼요. 나 여기 여보 나 여기 허리 여기 조금만 눌러줘봐. 너무 뻐근하다. 허리가 있었어? 미안한데 내가 허리를 찾을 수가 없어서 좀 너의 허리를 좀 알려주겠니?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안 돼요. 또 우리 남편들도 이렇게 배 많이 나오기도 하는데 그럴 때 여보 그거 뭐 양복 터질 것 같은데 뭐 인부복이라도 입고 출근하다 뭐 이런 식으로 서로를 한 그 농담처럼 그런 게 마음에 남아요. 성적으로 매력이 없다라는 것을 느끼게 할 수 있는 비하 발언들을 금지해 주시는 거 이거 부부 사이에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그냥 안 하고 살면 되지. 죽는 것도 아닌데 나 누가 만지는 거 싫어해요. 뭐 이렇게까지 우리가 해야 되는 이유가 도대체 뭐예요? 라고 물으신다면 결국에 몸의 대화라는 건 단순한 몸의 문제는 아니에요.
아니에요. 우리가 심리적으로 완전한 자기 개방의 경험이라고 하죠. 그래서 한 사람이 심리적으로 얼마나 건강한가, 건강하지 않은가의 정도가 누군가와 정말 원만한 성관계를 잘 할 수 있는가 할 수 없는가로 지표가 나누게 돼요. 결국에 심리적으로 깊은 심연의 놀라운 경험인 거거든요. 우리가 이왕 결혼한 이상 서로가 서로에게 특별한 존재가 된다는 것을 끊임없이 확인할 수 있다면 더욱더 우리 결혼 생활의 만족도가 높아지겠죠. 자, 3가지 실천하셨으면 좋겠는데요. 자, 첫 번째는 평소 낮에 잘하셔야 되는데 상대의 필요를 딱 일주일에 1개만 기억해서 맞춰주자. 2번째, 괜히 한번 끌어안자. 그리고 3번째, 다가올 때 무한하게 만들지 말자. 요 3개만 우리가 좀 해주셔도 이 문제들을 풀어갈 또 하나의 실마리들을 매일매일 일상 속에서 하나씩 찾아가실 테고요. 그러다 보면 어느새 실타래가 다 풀려있는 어느 날에 서 있는 이 부부를 발견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가족은 과연 뭘까요? 만약에 제가 A4 용지 딱 하나 드리고 가족 한번 그려보세요 하면은 여러분이 그릴 수 있는 그림은 뭘까? 딱 4인 가족이었을 때 욕을 안 먹는 완전체. 할머니나 할아버지가 키우는 가족, 이혼 가족, 재혼 가족, 입양 가족, 다문화 가족, 콩가루. 야, 걔네 집안 콩가루지. 콩가루 집안이지. 결핍을 언제 느끼기 시작하냐면 지훈아, 아빠 없어? 아빠 같이 안 살아? 정상 가족은 과연 정상일까? 관계 읽어드립니다. 오늘의 주제는요, 가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새로운 가족의 시대가 온다. 정상 가족은 과연 정상일까? 한국은 정말로 이렇게 가족이 굉장히 끈끈하고 또 혈연, 피 이런 거 굉장히 짙은 그런 나라인데요. 가족은 과연 뭘까요? 만약에 제가 A4 용지 딱 하나 드리고 가족 한번 그려보세요 하면은 여러분이 그릴 수 있는 그림은 뭘까? 아마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부정적인 이미지와 개념이 있으실 건데요. 우리가 살면서 한 번쯤 누구나한테 들어봤던 질문들을 추적해 가보면요, 많은 사람들의 머릿속에 가지고 있는 가족의 개념이 무엇인지 유추해서 알 수 있어요. 이런 질문 많이 받죠. 연애 안 해? 너가 뭐가 부족해? 그건 어떻게 연애해요? 그럼 결혼해야지. 집 해주실 것도 아니면서 계속 결혼해야지. 최소한 그 결혼하라는 얘기는 지분한테 해주면서 또 물어보죠. 애는 하나 꼭 있어야지. 그래서 안 생기면 안 낳는 거야, 못 낳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해서 이제 하나를 낳았어. 하나 못 써. 외로워. 둘은 낳아야지. 인생 어차피 외로운 건데 꼭 그렇게 또 낳으라 그래요. 결국 뭐냐면 딱 4인 가족이었을 때 더 이상의 욕을 안 먹는 완전체가 됐다는 평가를 우리 사회에서 받죠. 어쩌라요? 네, 말이에요. 근데 과연 우리는 불편하지 않은 질문을 하고 있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생각하는 가족 외에 어떤 다양한 형태의 가족들이 있을까요? 비혼모 있겠죠? 그리고 비혼부, 이분들이 굉장히 많은 편견을 가지게 되죠. 그래서 아니 엄마는 갔어? 그러면 아빠가 혼자 키워? 근데 그 말을 다 누가 듣냐면요, 책임지고 남아서 아이를 키우는 사람들이 그 말을 들어요. 떠난 사람들은 그 말을 듣지 않잖아요. 책임지지 않고 어떤 이유에서든지 떠났어요. 뭐 사라지거나 연락이 안 닿거나 그런 케이스들이 더 많이 일어나거든요. 그런데 비혼모나 비혼부는 이 사람들이 아이를 선택하고 책임진 사람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남아서 그런 시선을 받아요. 좀 당당하셨으면 좋겠어요. 다를 뿐이고 그 누구도 우리의 가족을 평가할 수 없다라는 내적인 자신감을 가지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 가지 가정의 형태들이 존재합니다. 다문화 가정, 할머니나 할아버지가 키우는 가정, 그다음에 이혼 가정, 그다음에 재혼 가정, 입양 가정, 무자녀 가정, 사실혼 관계, 동거 가정. 우리가 가족의 한 형태로 그냥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면 되는데 엄마, 아빠, 아들, 딸 개념의 딱 가족 외에는 뭔가 되게 문제가 있고 굉장히 잘못된 사람들이야 라는 어떤 편견들을 알게 모르게 가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엄연히 존재하는 다양한 가족의 형태를 배제하고 있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이때 사람들이 많이 쓰는 단어가 뭐냐면 콩가루라는 얘기예요.
콩가루. 야, 걔네 집안 콩가루지. 콩가루 집안이지. 예, 이게 얼마나 편견을 담고 있는 말이에요. 4인 가족이라고 해서 좋은 가정이고 그걸 벗어났다고 해서 좋은 가정이 아니고 평가하기 굉장히 어렵거든요. 형태만 바뀌었을 뿐이지 그 본질은 변하지 않는 부분이에요. 아주 무심코 내뱉는 그 단어들 속에서 많은 편견들이 나가고 그 편견을 우리 아이들이 듣죠. 니네 집은 콩가루라던데 우리 엄마가 막 이런 식으로 듣고 그게 또 다음 세대로 가고 이 사회는 언제 더불어 살기 좋아지는 사회가 되겠어요. 주목할 만한 자료인데요. 우리나라의 다문화 가정이 이미 100만 가정을 넘어서고 있어요. 우리의 이웃이 된 지 올해인데요. 이 다문화 가정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주위에서 차별받은 경험이 있었는가 설문조사를 했더니 1년에 1회에서 2회 정도 차별을 당했던 경험이 있다가 50%를 넘어섰어요. 그리고 유치원에서 입학을 거부당하거나 쓰레기 투기가 있으면 거기에 의심받거나 이런 식의 어떤 편견에 따른 스트레스들이 굉장히 많았다는 거죠.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죠. 아니 1년에 1회면 별로 많지도 않네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1년에 1회라는 건 잊을만 하면 한 번, 잊을만 하면 한 번 그런 얘기를 듣고 산다는 얘기예요. 태어난 일의 말귀를 알아들은 순간부터 계속 그 꼬리표를 그냥 그걸 계속 듣고 산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스트레스예요. 우리가 누구한테 그런 얘기 듣는 거 한 번만 들어도 잘 안 잊혀지지 않으세요? 근데 이런 일들이 반복해서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한부모 가정들 중에서 10% 정도는 내가 한부모 가정에서 자라고 있다는 걸 밝히지 않는다고 해요. 저도 한부모 가정이 자랐거든요. 그 아빠랑 같이 살아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저희 엄마가 한부모 가정인 거를 말하지 못하게 했던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저의 어린 시절을 돌이켜 봤을 때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말하면 안 되는 건가 보다 라고 어렸을 때부터 생각했어요. 보면 이제 가정환경조사서를 써주잖아요. 그러면 어느 해는 아빠 이름이 있었다가 어느 해는 없었다가 이렇게 복잡해요. 굉장히 저희 엄마도 저를 키우실 때 한부모 가정으로서 그 시대적인 어려움을 많이 느끼시지 않았나 이런 생각 들어요. 근데 저는 어쨌든 외갓집에서 자랐거든요. 할머니, 할아버지가 저를 이렇게 딱 싸고선 키우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집이 아빠가 없지만 태어나서부터 아빠랑 안 살았던 사람들은 아빠가 있는 거에 대한 느낌이 없어요. 그래서 별로 그렇게 결핍을 크게 느끼지는 않았었어요. 저는 분명히 되게 행복했던 애기였는데 사람들이 저에게 질문하기 시작했을 때 느꼈어요. 지훈아, 아빠는 안 오셔? 아빠 없어? 아빠 같이 안 살아? 이런 질문. 그 다음에 학교 가가지고 가족관계가 선생님이 아버지는 너네 서류가 복잡하더라? 그런 걸 통해서 제가 나는 문제가 있었었나 봐. 혼자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때부터 저는 굉장히 생각 많고 우울하고 복잡한 사람이 돼가기 시작했었죠. 만약에 외부에서 그렇게 자극하지 않으면 그 가족 구성원이 그만큼의 상실감을 과연 느낄 것인가? 설문조사를 보면서 10%가 전혀 밝히지 않았다는 그 심경이 무엇일지 저 또한 굉장히 많이 느꼈고 나도 이래서 엄마가 이렇게 굉장히 복잡하게 대답하도록 시켰구나. 엄마가 막 연습시킨다니까요. 누가 물어보면은 멀리 일하신다고 그래. 근데 저 잘 큰 것 같거든요. 이만하면 굉장히 잘 성장한 것 같은데 가족을 구성하는 핵심 구성 요소는 몇 명이냐, 구성원이 누구냐가 아니라 친밀감이에요. 얼마만큼 친한가, 얼마만큼 사랑하는가, 얼마만큼 아끼는가가 가족의 진정한 구성 요소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무리 4인 가족, 엄마, 아빠, 아들, 딸, 콩가루 아니고 아주 전통적으로 아주 그냥 유서 깊은 콩 집안이야. 이렇게 하더라도 친밀감이 빠져 있다면 문제가 될 수 있겠죠. 그러면 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적극적으로 실천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시스템으로 시스템을 해결하려고 하죠. 우리는 제대로 된 가족을 만들어야 돼. 다 모여봐. 내가 오늘 강의를 하나 들었어. 가족이 되려면 친해져야 돼. 다 같이 저녁을 먹어야 돼. 일주일에 한 번씩. 그 다음에 한 달에 한 번씩 등산을 갈 거야. 이런 식으로 또 친밀감을 만들려는 시도를 하시게 되죠. 그런데 그렇게 생기지 않아요. 여러분의 가족이 얼마나 친밀감이 연약한가를 보려면 엄마를 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도 다시 태어나면 엄마로 태어나야 했었다.
제가 예전에 지하철을 탔는데 어떤 그 고등학생 남자애가 엄마한테 이렇게 전화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약간 직업병이 어디 가면 이렇게 귀가 커지는 병이 있어요. 사례 모음이 쉽지가 않고요. 그런 사례들이 훨씬 더 생생하죠. 그날도 제가 이제 귀가 있다만해져가지고 엄마랑 하는 전화예요. 엄마 어디야? 아 빨리 와. 집에? 아빠밖에 없다니까. 못 들어간다고. 아빠랑 무슨 말해. 싫어. 엄마가 올 때쯤 전화 한번 맞춰서 나와서 같이 들어가자 이랬어요. 아빠가 혼자 있으면 그 집에 갈 수도 없고 그 집에서 뭘 먹을 수도 없고 있을 수도 없는 거예요. 아빠랑 할 말도 없고. 그러니까 엄마가 빠지면 균열 있는 집들이 엄청 많이 있어요. 결국 뭐예요? 친밀함이 핵심 구성 요소가 되고 있지 못하는 집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진정한 가족을 가진다는 건 가족끼리 1대1 관계를 잘 가지시는 거예요. 4인 가족이면 4인 가족도 엄마, 아빠, 엄마랑 아들, 아빠랑 딸, 아빠랑 아들, 딸이랑 아들 끼리끼리 1대1로 관계가 짝짝짝짝 탄탄해야 가족 관계 전개가 괜찮은 거예요. 관계는 1대1로 가는 게 되게 중요하다라는 얘기 드리고 싶어요. 반대로 말하면 뭐냐면 우리가 소위 이렇게 많이 편견을 가지고 있는 가족들도요. 그분들은 1대1로 관계를 굉장히 돈독하게 잘 사랑하면서 맺고 있어요. 우리 지은지는 누구 딸? 엄마 딸. 누군가 평가할 대상이 절대로 아니라는 의미예요. 누가 더 사랑하는지, 누가 더 가족답게 사는지는 그 집 안방문을 열어서 들어가 보기 전에는 알 수 없습니다. 함부로 그렇게 이야기할 수 없어요. 우리가 편견을 없앤다는 것, 우리 주변에 다양한 형태의 가족들을 받아들이고 그분들을 보는 시선을 내가 딱 달리한다는 게 그럼 나에게 무엇이 유익할까? 아우 골치 아프다. 우리 집마님도 골치 아프다. 그냥 이렇게 살래요. 물론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어떤 편견을 없앤다는 건 내 주변에 더 많은 이웃을 허용한다는 얘기겠죠. 가족의 개념을 하나로 통일하는 것보다 다양하게 확장해서 가족의 개념을 생각할 때 우리의 인간관계망이 굉장히 넓혀지는 경험들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이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왜냐하면 옛날에는 막 애를 막 8명도 낳고 6명도 낳고 가족 구성이 굉장히 많았죠. 근데 지금은 또 가족 구성도 굉장히 적어요. 대부분 핵가족이란 말이죠. 그런데 수명은 막 100세 시대 막 이렇게 가고 있어요. 그러면 인간에겐 항상 이웃이 필요하고 인간관계가 필요한데 혈연 관계의 관계만으로 평생 인간이 필요한 외로움을 과연 채울 수 있을까? 인간들에게 외로움이라는 문제는 굉장히 국제적으로도 장기적으로 아주 심각하게 주목할 만한 문제가 됐어요. 인간이 외롭다는 것. 그래서 영국에서는 외로움을 담당하는 장관이 생겼어요. 그래서 영국 같은 경우에는 75세 이상 절반이 혼자서 생활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900만 명이 너무나 고독을 호소하고 있고 고독감이 인간에게 주는 영향이 한 사람이 매일 15개비의 담배를 피는 그런 것만큼 이게 해로운 영향을 끼친다는 거죠. 그래서 영국의 그 총리가 노인이나 돌봄이 필요한 이들,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이들이 자기 생각을 나누지 못하고 지내는 것을 막기 위해서 모두가 우린 나서야 한다. 서로가 서로에게 이웃이 되어야 주어야 한다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에게 외로움을 채워줄 수 있는 친밀감이라는 건 꼭 4인 가족에게서만 나오는 건 아니고 편견을 없애는 사람일수록 더욱더 다양한 인간관계망 안에서 친밀감이라는 역량을 더 많이 공급받고 행복하게 사람들 사이에서 살 수 있다는 거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다양한 형태의 가족들이 우리 안에 이미 많이 공존하고 있고 앞으로도 많이 또 생겨날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이 가족이란 개념을 확장하지 않으면 굉장히 많은 차별과 혐오와 어떤 배제를 양산하는 폭력적인 시선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딱 4인 가족만이 정상 가족이다 라는 편견에서 벗어나셔서 가족의 핵심은 친밀감이다 라는 관점에서 보신다면 모두가 다 가족이고 우리의 이웃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아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더운 것 같았다가 이불을 막 다 끊어서 막 빨고 막 커튼을 막 다 떼고 막 만약에 아빠가 드라마를 보면서 울기 시작했다. 아침에 엄청 일찍 일어나고요. 청소 한 대를 또 하고 또 하고. 아니 우리 애는 친구들 입는 것만 꼭 입으려고 그래. 중2병이면 그런다던데. 자퇴하고 싶대. 이게 다 중2병 때문이야. 엄청난 존재죠. 중2. 와이프 갱년기랑 중2가 격돌하면은 정말 집에 너무 무섭대요. 집에서 편히 쉴 수가 없고 독립해갖고 나갈 상황도 안 되고 또 나가고 인연을 끊을 수도 없는 상황이고.
안녕하세요. 김지윤입니다. 우리가 우울하단 말 되게 많이 하죠. 저도 그런 말 좀 하는 편이거든요. 너무 우울해 막 이런 말 해요. 그래서 SNS에도 보면은 우울함을 날리는 포스팅들이 되게 많이 있죠. 뭐 우울함 날리려고 마라탕 고고. 우울감이라는 건 굉장히 자연스러운 감정이고요. 함부로 빨리빨리 전환해가지고 긍정적으로 해야지 이러면 또 안 되는 감정이기도 해요. 그런데 여기서 잠깐 우울감과 우울증은 차이가 있죠. 우울감이라는 거는 취업이 잘 계속해서 안 된다거나 뭐 실연을 했다거나 부정적인 사건을 겪게 되면 굉장히 사람이 가라앉죠. 가라앉는 게 당연해요. 그런데 이제 이게 2주 정도가 되면은 좀 힘이 생기고 다시 좀 일도 알아보고 막 이러면서 이제 뭔가 다시 막 액션이 일어나요. 우울증은 다르죠. 우울증은 훨씬 더 기저적인 어떤 원인들을 많이 가지고 있고요. 2주가 지나도 자연스럽게 호전되지 않고 오히려 일상생활이 어려워져요. 점점 전혀 밖에 나가지 않는다거나 씻지 않는다거나 증상들이 이제 나타나게 되죠. 일반적인 우울감의 지속이 아니고 우울증이다라고 판단이 될 때는 병원에 가서 상담을 받고 필요에 따라서는 처방을 받고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울증은 아니고 우울감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특히 나 말고 우리 가족들이 우울감을 느낄 때 나는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 가족 관계 안에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우울함을 느껴요. 엄마가 느끼기도 했다가 아빠가 느끼기도 했다가 내가 느끼기도 했다가 이제 가족 구성원들이 돌아가면서 우울감을 이제 느끼죠. 그럴 때 우리가 보통은 마음은 그렇지가 않은데 어떻게 해주는 것이 좋은지 우리가 잘 모르고 있기 때문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은 말로 좀 상황을 악화시킬 때가 있어요. 힘내, 파이팅! 이게 가장 지쳤을 때 듣는 말 중에 파이팅이란 말이 가장 좀 약간 열받지 않으시나요? 되게 힘들 때 누가 힘내 그러면 갑자기 막 분노가 막 무슨 힘을 더 내라는 거야. 영혼까지 끌어갖고 여기까지 힘낼 수가 없어. 막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에 야 너보다 힘든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길에 나가갖고 지나간 사람 열을 붙잡고 물어봐. 너 정도도 안 힘들고 회사 다니는 사람 있나? 막 이러면 이제 너무 마음 힘들죠. 입시생 자녀를 두신 부모님들은 다 대답이 다 대학만 가요. 힘들어할 때 대학만 가. 살도 빠질 것 같고 막 인생 다 풀릴 것 같지만 입학해 보시면 막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아빠가 되게 힘들어하거나 엄마가 되게 힘들어하면은 의무감부터 주는 거예요. 애들 생각해야지. 엄마가 원래 그렇게 힘든 거잖아. 아빠가 그렇게 힘든 거잖아. 맞는 말이긴 한데 지치게 하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너 혼자 아니야. 내가 있잖아. 근데 눈은 딴 곳을 보고 있어요. 휴대폰을 막 하면서 혼자 아니야. 나 있어. 힘들 때 말해. 지금 말하고 있잖아요. 이런 게 결국에 식구들한테 말해봤자 소용이 없어. 이렇게 이제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자, 가족이 우울할 때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참 좋냐면요. 일단 가족을 객관적으로 보시는 게 정말로 많이 도움이 돼요. 나랑 개인적인 관계 빼고 사회에서 살아가는 그 사람의 현재 포지션. 우리 엄마는 우리나라를 살아가는 40대 혹은 50대 혹은 60대 혹은 70대 여성. 우리 아빠는 우리나라에서 살아가는 60대 혹은 70대 남성. 우리 아들은 대한민국에서 입시 전쟁을 치르고 있는 18세. 우리 딸은 중학교 2학년 15살. 이런 식으로 사회적인 맥락 안에서 그 가족들이 갖고 있는 고민 지점, 갈등들, 겪게 되는 변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조금 볼 수 있을 때 훨씬 더 도움을 많이 받을 수가 있습니다. 정신 안 차고 뭐하노 거기서? 잠이 안 와. 온몸이 쑤시고 아프고 막 가출하는 수가 있어. 갑자기 막 그냥 분노가 여기서 막 중년 여성, 50대 이후의 시간을 보내는 심리적인 변화를 우리 엄마라는 이름으로 우리 집에서 겪게 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우리가 보통 중년 여성들은 자녀와의 분리를 경험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핵심적인 정서 변화로 보게 되는데 이때 중년 여성들이 많이 느끼는 정서 변화 주된 거는 서글픔이에요. 내가 모든 것을 다 쏟아부었지만 이제 나는 혼자 남겨졌구나. 이제 쓸모가 내가 있을까? 이 서글픔이고요. 또 하나 비슷하게 오는 감정은 그렇지만 홀로 다시 나라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에 대한 기쁨. 이게 아주 공존하죠. 그래서 서글프면서도 기쁜 홀로라고 표현하는데 이 두 가지 감정이 왔다 갔다 하게 됩니다. 여러분 보통 이제 어머니들의 갱년기 이렇게 얘기하면은 그냥 뭐 다 겪게 되는 갱년기, 얼굴 좀 화끈거리고 뭐 그런가 보다 이렇게 그냥 편하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식은땀이 막 나는 것 같았다가 추운 것 같았다가 더운 것 같았다가 얼굴에 열이 오른 것 같았다가 머리가 아픈 것 같았다가 그러다 보면 마음도 굉장히 우울해지죠. 갱년기 증상이 시작될 때를 우리가 보통 폐경이행기라고 하는데요. 이런 엄청나게 그 반복되는 신체가 불안정한 상황을 굉장히 많이 겪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20대라고 한다면 1년 365일 중에서요 300일 정도 이런 몸살 증상이 떠나지 않는 거와 비슷한 형상을 엄마들이 겪게 돼요. 그러니까 신체적으로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받아요. 몸도 이렇게 변해가는데 중년이 되면 아이들이 크고 또 대학을
대학을 가고 이제 자기의 역할이 이제 딱 끝나는 거예요. 어느 순간. 이제 더 이상 픽업을 안 가도 돼요. 애들이 이제 늦게 들어와요. 크리스마스 이브에 혼자 남겨지는 날이 처음으로 생겨요. 아이를 낳고 남편은 워크숍이라고 마침 그때가 잡혀서 늦게 도착하고 애들은 나가고 트리에 불만 번쩍이고 자기만 혼자 가만히 이렇게 누워있는 어떤 시간이 와요. 이럴 때 엄마들이 굉장히 신체 변화와 함께 심리적인 변화를 굉장히 많이 겪게 되고 이게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왜 또 이게 더 어렵게 되냐면요. 한국에서는 보통 어머니들의 역할이요. 두 가지로 볼 수 있어요. 도구적인 모성이라는 말 들어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는데 자녀에 대한 도구적인 모성이라는 건 뭐냐면 자녀가 성과를 내고 뭔가를 목표를 이룰 수 있도록 계속해서 정보를 주고 뒷바라지를 해주고 계속해서 기능하는 엄마죠. 또 다른 모성은 관계적인 모성인데 아이하고 말 그대로 관계를 맺는 거예요. 정서적인 친밀감을 맺고 고민도 얘기했다 웃긴 얘기도 하고 뭐 농담도 하고 희노애락을 같이 하는 관계를 맺는 모성인데 우리나라는 입시 중심으로 가다 보니까 관계적 모성이 굉장히 좀 약해져 있고 상대적으로 도구적 모성이 굉장히 몸집이 커져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균형감이 너무 없으니까 힘들어진 거죠. 지금도 도구적인 모성이 많이 발달되어 있는데 우리가 장기적으로 엄마들한테 굉장히 위험할 수 있어요. 계속 이렇게 하는 거죠. 뭐 숙제했어? 학원 갔어? 레벨업 했어? 그거 했어? 그거 됐어? 물론 필요한 질문이죠. 근데 플러스 관계적인 모성이 돼야 돼요. 했어? 힘들었겠다. 어떻게 이걸 해냈어. 진짜 너무 힘들었을 텐데. 이것까지 가야지 관계적인 모성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가 도구적 모성이 굉장히 많이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기능하는 엄마로서의 역할이 딱 끝나면 모든 게 갑자기 번아웃처럼 오게 되는 거죠. 이때 자녀들의 어떤 지지가 그래서 굉장히 많이 필요합니다. 자녀들의 지지 있는 말, 아빠의 지지 있는 말 이런 것들이 시간이 좀 지나지만은 엄마가 다시 자리를 잡아가고 마음을 추스르게 하는데 도움이 돼요. 근데 이런 식으로 얘기할 때 있어요. 엄마도 이제 엄마 인생 찾아. 엄마도 인생 찾고 싶어요. 그런데 그렇게 말하면 너무 서운하잖아요. 엄마 너무 고마웠어. 이젠 내가 엄마를 도와줘 볼게.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게 중요하죠. 그리고 이 시간에 엄마가 자기를 이겨내가는 방식이 있어요. 보면 엄마들이 뭔가를 막 하거든요. 갑자기 김장을 막 더 많이 해요. 300포기 하던 거를 막 600포기 하고요. 이불을 막 다 끊어서 막 빨고 막 커튼을 막 다 떼고 막 갑자기 그러거든요. 그럴 때 엄마들 왜 그런 거냐면 자기의 어떤 자리를 찾아가기 위해서 엄마들이 그런 걸 해요. 그럴 때 내비둬야지 돼요. 저희 엄마하고 제가 잊을 수 없는 일화가 하나 있어요. 제가 대학교 1학년 이때쯤에 이제 저희 엄마가 갱년기가 굉장히 심하게 왔거든요. 고등학교 때까지 도시락을 맨날 싸고 다녔어요. 저희 그 빨간색 도시락통이 있었거든요. 3년 내내 썼던. 그러니까 대학을 가니까 텔레비에서 보면 이렇게 대학교 이게 학식을 이렇게 먹잖아요. 그게 너무 멋있어 보였고. 그래서 이제는 내가 이 도시락을 안 싸고 가도 돼. 이런 자유함이 있었는데 근데 어느 날 그 장롱에다 머리를 이렇게 대고서는 이제는 엄마 도시락은 필요가 없네. 그러면서 우리 엄마가 막 울었어요. 너무 당황한 거예요. 그때 제가 뭐라 그러냐면 그럼 다시 싸. 그럼 내가 갖고 다닐게. 했더니 대학생들은 도시락 안 먹잖아. 아니야. 내가 먹을게. 그냥 싸. 그래서 저희 엄마가 다시 도시락을 쌌어요. 그리고 제가 대학 졸업할 때까지 도시락을 싸고 다녔습니다. 저희 엄마가 그때 다시 도시락 싸시면서 되게 많이 회복됐어요. 그 후로도 4년을 쌌잖아요. 졸업할 때까지. 정말 이제 아쉬움 없이 끝내시더라고요. 그래서 엄마가 뭔가를 그렇게 할 때는 입을 뜯을 거면 무릎 아프다고 말 절대 하지 마. 난 파스도 안 사다 줄 거야. 막 이런 식으로 엄마를 몰아붙이지 말고 엄마가 저거라도 하려고 하는구나. 자아를 찾아가는 과정이구나. 이렇게 엄마를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엄마만 이럴까요? 우리 아빠들은 괜찮을까요? 주말인데 집에 있기 너무 싫어서 에휴 답답하다. 나 오늘 명예퇴직 당했네. 엄마들의 갱년기는 굉장히 급변하죠. 막 와요. 근데 아빠들의 갱년기는 상대적으로 그렇지가 않거든요. 아빠들의 갱년기는 굉장히 길게 와요. 진행이 굉장히 더디고 느리고 오래 가기 때문에 옆에 있는 가족들이 눈치채기가 어려워서 대접을 못 받아요. 그래서 엄마들은 갱년기라 그러면 일단 사람들이 피하잖아요. 건들지 마, 갱년기야. 막 이러는데 아빠들은 그런 대접 잘 못 받거든요. 만약에 아빠가 드라마를 보면서 울기 시작했다. 아니면 아빠가 야, 그 드라마 몇 시에 하냐? 이러면서 드라마를 찾기 시작했다. 드라마 시간이 되면 이렇게 앉아있다. 이러면 아빠한테도 뭔가 심경 변화가 있는 시간이구나.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어요. 근데 우리가 보통 아빠들이 집에서 이렇게 드라마 보다 울면 아빠 울어? 아빠 늙었어. 그러면 엄마가 또 거기서 울어? 내 인생을 보고 울어라. 내 인생을 보고 울어. 다른 여자 보고 왜 울어? 나를 보고 울어. 울고 싶은 게 나야.
여러분 그러시면 안 돼요. 아빠들도 굉장히 위태로워요. 퇴직을 눈앞에 두기도 했고 이제 퇴직되기도 했고 그래서 정신과 의사 김병수 선생님이 퇴직을 한 아빠들을 상담하면서 남겼던 기록에 이런 회고가 있어요.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것 같다. 시멘트로 튼튼히 벽돌을 쌓아 올렸다고 믿었는데 알고 보니까 거의 레고 블록처럼 너무 쉽게 무너지더라. 나는 집안에서 투명 인간이다. 너무 소외감이 든다. 그래서 여러분 아빠도 한번 아빠가 힘들어할 때도 잘 돌아봐 주시면 좋겠고요. 근데 이제 많은 집들이 이렇거든요. 아빠가 젊으셨을 때 아빠가 되게 바쁘고 그랬던 만큼 가정을 돌보지 못했던 집들이 좀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면 자녀들이 쌓인 게 있어요. 보이지 않았던 시간 아빠들 굉장히 많이 또 노력했거든요. 두 가지를 다 인정해 줄 필요가 있어요. 물론 아빠 놀아주지도 않고 원망한 것도 많았어. 그러니까 아빠랑 솔직히 친하지도 않아 지금. 그렇긴 한데 아빠가 있어서 이만큼 공부하고 우리가 이렇게 따뜻한 집에서 살 수 있었어. 이런 말 하나가 이제 되게 도움이 되는 거죠. 그 역시 아빠들도요. 기능할 수 있도록 이렇게 내버려 두셔야 돼요. 이해할 수 없는 행동 되게 많이 해요. 아침에 엄청 일찍 일어나고요. 청소 한 대로 또 하고 그러고요. 아빠 막 청소하고 이럴 때 그냥 내비두세요. 아, 아빠가 자기를 찾아가는 과정인가 보다. 그냥 청소해 주시고요. 아빠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좀 부탁을 하시면 그것도 참 좋아요. 이번 일주일만 좀 왔다 갔다 좀 태워줘. 그러면 아빠들이 말은 다 반대로 나가죠. 기름 한 방울 안 나오는 땅에서 편하게 사는 게 이미 배겨가지고 그거 어떻게 살려고 그래? 근데 아침 7시부터 준비하고 좀 아빠들이 기능할 수 있는 것들을 좀 주시면 예, 좋습니다. 그래서 벌초하러 가는 것도 말리지 마세요. 아빠들의 벌초, 엄마들의 김장 이거는 그냥 자아가 살아가는 굉장히 중요한 방식 중에 하나예요. 자기가 좋아서 하는 거면은 그냥 내버려두라. 그 다음에 엄마하고 아빠를요 둘이 두잖아요. 그럼 이 시간에 엄청난 일들이 둘이 일어나요. 부부의 격돌이 일어납니다. 애들 둘이 집에 놓고 나온 거랑 다를 게 없어요. 60대, 70대 엄마, 아빠하고 그 톡하는 친구들을 보면은 왜? 싸웠어? 왜? 뭐라고 그랬는데? 화냈어? 너무 비슷한 거예요, 얘기들이. 근데 이제 그렇게 싸우시죠. 근데 개입하면 안 돼요. 엄마들이나 아빠들이 개입을 시키도록 끌어들이죠. 엄마한테 전화해봐. 엄마들은 야 아빠 어디 있는지 전화해봐. 아빠 먹으라 그래라. 그럼 그럴 때 하지 마시고 직접 연락하세요. 이렇게 개입해서 조금 빠지는 거 중요합니다. 또 이렇게 엄마 아빠만 힘든 게 아니고요. 또 우리 자라나는 자녀들 중에서 엄청난 존재죠. 중이. 너 지금 뭐라 그랬어? 적당히 하라고. 하지마! 그 새끼도 바둑이랑 쫓아내기 대가리 공부 같은 거. 천사가 이거 어떡할 거야? 아, 왜 나한테 말도 안 하고 가라? 아, 진짜 나 오늘 뭐 입고 가라고? 이게 진짜 모든 집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리고 또 아빠들이 약간 갱년기가 비껴가는 분들은 와이프 갱년기랑 중이가 격돌하면은 정말 집에 너무 무섭대요. 자, 우리 중이도 만만치 않게 힘듭니다. 자, 중이는 정말 심리적인 과도기를 겪고 있죠. 예, 혼란스러울 만큼 격변하는 것이 이제 중이의 어떤 시기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좀 이렇게 우스갯소리인데, 우리 애는 뭘 물어봐도 그냥 상관말라는 말만 해요. 그거 중이병이에요. 아니, 우리 애는 친구들 입는 것만 꼭 입으려고 그래. 중이병이면 그런다던데. 우리 애 공부하기 싫어 자퇴하고 싶대. 이게 다 중이병 때문이야. 이런 식으로 모든 것은 다 중이병으로 몰고 가는 그런 것들이 있죠. 이건 결국에 또 무슨 얘기냐면 그 상황을 풀어갈 능력이 없다는 굉장히 무기력하다는 것을 반증하는 얘기이기도 해요. 간단하잖아요. 처방전이 중이병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런 현상들에 대해서 실제로 10대들이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중2지만 스스로 중이병에 걸렸다고 난 느껴본 적이 없고 오히려 우리 눈에 어른들은 아주 자기 멋대로 행동하면서 우리한테는 똑바로 살으라고 강요를 하는 그런 사람들 같다. 자, 왜 이런 그 격돌이 생길까요? 우리 부모님들이 정말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친밀감은 초등학교 때 생겨요. 초등학교 때 아이하고 친하게 지내야 중학교 됐을 때 우리가 개입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반대죠. 초등학교 때는 그냥 널브러지게 둬요. 그러다 딱 입시가 시작되면 갑자기 얘를 쫙 조이는 거예요. 그럼 애들 입장에서 어떤 느낌이냐면 아니 왜 이제 와서 나한테 왜 친한 척이야? 이러면서 더욱더 반항 쪽으로 밀어내게 되죠. 그래서 많은 부모님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냥 초등학교는 애니까 뭘 모르고 중고등학교 때는 쫙 줘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비로소 친해지는 건 대학 가면 친해지면 되지. 많은 분들이 착각하시는데 대학 가면은 친해질 이유가 없어요. 부모하고. 그래서 아직 자녀가 초등이고 또 중학생이면 관계적인 부모의 역할을 정말 잘 해주셔야 돼요. 이 입시의 초조함을 딱 반나절만 내려놓아도 굉장히 관계적인 부모, 공감하는 부모가 될 수 있는데 막상 닥치면 반나절, 하루를 빼는 게 정말 1년이 삭제된 느낌으로 아마 불안하실 거예요. 왜냐면 모두가 막 달리고 있으니까. 근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 아이에게 그 반나절, 그 하루만이라도 관계적인 부모로서 공감하는 걸 해주시는 게 아이에게 너무나 중요한 거야. 예를 들면은 아빠 나 하루만 학원 째면 안 돼? 관둬. 왜 하루만 째?
다째 그냥. 너도 관두고 나도 관두고 다 관둬. 애도 그 누구보다 자기 인생에 대해서 잘 알아요. 반나절만 치킨 먹고 게임만 4시간 하면 살아갈 힘을 얻거든요. 근데 부모가 바로 이런 식으로 차단하니까 뭐 관계적인 부모, 공감하는 부모 완전히 실패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이제 이 컨트롤이 굉장히 어려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중2병의 비밀이라는 책에서 헛똑똑이 부모 증후군이 3가지 증상을 가진다고 이야기했어요. 첫 번째는 정서적인 차가움이죠. 엄마 아빠가 말도 안 걸어요. 다정하지도 않고 눈빛도 별로 안 보내고 스킨십도 없고 시험이 너무 어려워가지고 내가 어려울 거라고 얘기했지. 내가 어려울 거라고 얘기했는데 어렵다고 얘기하면 뭐 대책이 없었다는 거야?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엄격한 도덕성. 아빠랑 어제 기분 안 좋았는데 아빠한테 그게 무슨 말버릇이야? 인사하고 들어와. 전화드려. 뭐해? 막 이런 식으로 막 도덕성. 그 다음에 체면의식. 학교 상담, 학원 상담 갔는데 요만큼이라도 막 엄마 아빠 체면에 막 그런 얘기 들으면 서로 막 당신 닮았다고 막 이러면서 우리 집에는 대대로 이런 사람이 없다면서 이제 막 이러시는 거죠. 아이하고의 관계는 멀어지고 관계에서 이제 회복의 기는 미지수가 됩니다. 그래서 영국의 정신분석가죠. 비혼이 이야기하기를 이 비혼은 부모의 역할이 수용체를 담아주는 그릇이라고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자녀의 존재를 수용체처럼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죠. 무슨 얘기냐면은 약간 한 발짝 떨어져서 자녀의 희노애락을 우리가 여유 있게 딱 받쳐줄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JR을 막 할 때 지한테 어떡했는데 날 이렇게 무시할 수 있어? 이렇게까지 받아들이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수용체를 잘 받아주는 그릇의 역할을 하는 사람 부모는 한 발 떨어져서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돼요. 야 이거 닭다리나 먹고 나가. 그래야지 뭐 JR 힘도 있지. 이런 식으로 약간 떨어져서 그거를 받쳐주는 그런 거 있죠. 이런 게 굉장히 부모로서 중요한 역할이라고 했습니다. 진정한 보호자의 역할이란 전 그런 것 같더라고요. 아이들이 정말 집을 나간 순간 사회적인 평가에 시시각각 시달립니다. 여러분이 직장에서 계속해서 평가받으면 힘든 것처럼 자녀들은 사회적인 가치평가에서 굉장히 지쳐 있어요. 되게 너덜너덜해 있는데 그 집에서만이라도 관계적인 부모로서 공감하는 부모로서 역할을 좀 해주면서 그래 네가 좀 공부는 약하지. 그런데 너는 다른 사람 얘기 되게 잘 들어주잖아. 잘 웃는 능력이 있잖아. 끈기 있는 거 하나는 되게 잘하잖아. 이런 식으로 그 아이의 가치를 부모가 말해주고 발굴해주고 이런 것이 진정한 보호자의 역할이 전 아닌가 싶습니다. 우울감이 되게 높다 하더라도요. 가족 결속도가 되게 높은 경우에는 자살 위험이 절반 수준으로 낮아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갱년기 엄마, 갱년기 아빠, 또 중2병 굉장히 우울한 가족 구성원들이 한 가정 안에 머물러 있을 때 쉬운 일은 아니지만 한 발 떨어져서 우리 엄마지만 이 사회를 살아가는 어떤 여성, 우리 아빠지만 우리 사회를 살아가는 어떤 한 남성, 또 내 자녀지만 우리 사회를 살아가고 있는 한 소년, 한 소녀로 바라볼 수 있다면 더 여유 있게 손을 내밀 수 있고 말 한마디라도 좀 지지가 되는 말을 해줄 수 있는 그런 관계가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난 안 돼. 땀은 그 얌체상 있지? 안 돼. 그 누나하는 사람 안 돼. 너 그냥 있어. 엄마가 찾아올 테니까. 엄마 왜 그래? 또 왜 그래? 내가 왜? 왜? 오늘의 주제는 엄마가 딸의 결혼을 망치는 순간들. 뭐라고? 내가 도움이 되면 됐지. 한간에 제가 모태솔로였다라는 말이 있지만 그건 썸네일이 잘못 찍혀서 가게 됐던 걷잡을 수 없어서 어떤 사태였고요. 저는 모태솔로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작년 15세 때 저희 동네 그 인기남과 첫 번째 연애를 하게 됩니다. 잘 살고 계시죠? 제가 딱 느꼈던 건 저희 엄마가 제가 첫 연애를 하게 되는 걸 눈치챈 순간 굉장히 불안에 떠는 것을 제가 목격하게 됐어요. 엄마의 그 눈에서 보았던 그 불안함을 잊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저의 첫 연애는 엄마에게 굉장히 환영받는 액션은 아니었고 또 내가 만나는 오빠는 엄마에게 너무너무 두려움을 주는 어떤 그런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굴하지 않고 연애를 계속해서 했습니다. 몇 년 동안 지속됐던 엄마에게서 계속해서 오는 그런 메시지들을 제가 참 견디기가 어려웠어요. 그래서 제가 21살 때 연애를 접기로 합니다. 이 불안을 견디면서까지 하고 싶진 않다. 그래서 그 후로 9년 동안 저는 연애를 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또 되게 많은 분들이 제가 못했다고 생각하시지만 안 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완전 몽땅 관두기로 했고 그때부터 굉장히 편해졌어요. 왜냐면 제가 엄마를 더 이상 자극하지 않았기 때문에 엄마가 저를 자극할 일이 없었죠. 그리고 제가 이제 돌아보면은 저희 엄마는 굉장히 차분하고 수다스럽지도 않고 정적인 여성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만나는 남자들에 대해서 무난한 행동을 잘 하지 못하셨어요. 처음
본 제 남자친구를 갑자기 사위처럼 막 대하면서 갑자기 막 중국 음식을 막 시켜요. 한 상을 차려가지고 그 사람이 막 체하게 된다거나 아니면 또 제가 누구를 만나면 그래 뭐 잘 만나 뭐 어디서 만나 그런데 너무 그 사람이 궁금하니까 몰래 와서 보다가 저한테 들킨다거나 그리고 저희 고등학교가 그 동아리가 굉장히 활성화됐던 고등학교였는데 절대로 동아리 활동을 할 수 없었고 제가 대학에 가서는 반드시 10시 이전에 집에 귀가했어야만 했어요. 이유는 다 하나인데 남자를 함부로 만나면 안 되죠. 그 전에 다 만났는데. 저는 그 시간을 다 피해서 독서실에서도 만나고 교회에서도 만나고 잘 만났는데 제가 이제 커서 이제 이런 일을 하고 또 저희 엄마하고의 관계를 제가 돌아보고 이 나이가 되어 보았을 때 참 정리를 해보건데 근데 저희 엄마가 경험했던 남자들은 그렇게 안정적인 남자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엄마의 관점에서 볼 때 어린 딸의 연애는 너무나도 위험한 베팅이었던 거예요. 딸의 안전과 인생을 담보로 하는 너무나도 두려운 전선으로 뛰어드는 것 같은 아마 그런 느낌이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혼자인 것이 훨씬 더 안전하다고 이제 의식무의식적으로 느끼셨고 그렇기 때문에 저를 계속 이렇게 끌어당기게 됐죠. 그리고 이제 저는 아버지와 이제 살지 않았기 때문에 남성상이라는 것 자체가 이제 굉장히 좁았어요. 엄마를 통해서 들었던 남자들의 존재는 저한테 약간 어떤 느낌이었냐면 한 번도 가지 못한 땅, 어떤 부족이 사는데 그 부족에게 1000년 정도 내려오고 있는 어떤 유물 같은 창인지 방패인지 알 수 없는 흉물인지 보물인지 알 수 없는 그런 미지의 대상이 어떤 남자들이었어요. 그러니까 결국에 무슨 얘기냐면 성인 남녀가 사랑을 하고 또 실패를 하고 때로는 관계가 정리되고 어려웠을 때 이 관계에 어디에 문제가 있었고 우리는 왜 이 관계가 중간에 끝나게 되었고 이런 것들을 객관적으로 잘 정리하지 못하면 상대편은 다 나쁜 놈 적군 이러면 정리하기가 쉽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제 저희 엄마도 또 남자들을 이렇게 정리했던 것 같아요. 왜냐? 우리 엄마들의 세대에는 이런 유튜브가 없었잖아요. 우리 딸들은 유튜브를 보면서 그렇게 똑똑해져요. 끌릴 때 나오는 행동, 싫어할 때 나오는 행동, 헤어질 땐 이렇게 하세요. 막 지식들이 넘쳐나죠. 근데 우리 엄마 세대는 그런 다양한 관계들을 절대 배우지 못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엄마들은 딱 자기의 개인사가 실패했을 때 남자들을 딱 적으로 몰고 남자들은 믿지 마. 오류에 이제 빠지게 되죠. 우리가 이것을 이제 심리현상으로 외집단 동질성 가설이라고 해요. 우리 쪽, 우리 편은 다 옳아, 잘해, 맞아. 대신에 너네 편은 다 틀렸어. 너네 나빠. 딱 편가르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엄마들이 이제 자기가 경험했던 남자의 세계가 굉장히 부정적이었을 때 이런 심리현상에 빠지면서 딸들에게 남자들이라는 집단을 소개할 때 조심해. 별로야. 안 좋아. 텔레비 보면서도 저봐 바람 안 피는 남자가 있는 줄 알아? 거봐 남자들은 다 기쁜 것들 앞에서 넘어간다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막 오리로 심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반대로 외집단 동질성 가설에 빠진 아빠가 있다고 한다면 또 이렇게 반대로 얘기해주죠. 여자들 너무 피곤해. 이러니까 남자들이 바깥으로 도는 거야. 박빙이 벌어지죠. 엄마들이 경험했던 남성에 대한 경험이 아주 긍정적이지 않았을 때 엄마들이 남자들에게 가진 신념이 딸들에게 그대로 다운로드되게 되어 있습니다. 아주 자연스럽게 일상 속에서 엄마들은 이런 신념들을 잘 전수해요. 막 방바닥을 닦으면서 콩나물을 막 다듬으면서 엄마가 막 이렇게 얘기하죠. 사업하는 사람은 안 돼. 장남 안 돼. 너 관상은 과학이란 말 알아? 어? 너 입 콕 담은 그 얌체상 있지? 안 돼. 그 누나마는 사람 안 돼. 듣다 보면은 어디서 많이 들은 아주 익숙한 프로필이죠. 아빠. 엄마들은 왜 이런 행동을 하게 될까요? 첫 번째로는 엄마들의 불안감이 굉장히 강력하게 작용하기 때문이죠. 엄마들은 딸의 인생과 자신의 인생을 잘 분리하지 못해요. 그리고 내가 실패한 지점에서 내 딸이 비슷하게 실패할까 봐 엄마들은 굉장히 두려워하죠. 그래서 엄마들은 이러한 두려움이 계속해서 떠나지 않습니다. 내 딸이 남자에게 이용당하는 것은 아닐까. 내가 했던 고생을 내 딸만은 하지 않아야 하는데 딸에게 남자가 나타나게 되는 순간 많은 엄마들이 판도라의 상자가 열리면서 여성으로서 받았던 상처가 딸의 남자를 통해서 노출되고 자극이 되면서 엄마들이 일시적으로 굉장히 분열적인 상태가 되고 딸의 문제를 내 문제와 분리하지 못하기 시작하면서 엄마들이 굉장히 히스테리컬한 반응을 하게 되죠. 이런 불안함 때문에 너무나 사랑이 큰 나머지 엄마들은 자꾸 방해를 하게 되죠. 그리고 이렇게 방해하는 게 또 엄마의 권리라고 생각하게 되기도 하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엄마들은 굉장히 그 딸과 자신을 동일시할수록 이런 실수를 많이 하게 되고요. 때로 엄마도 이런 저주의 말을 하기도 하죠. 너라고 다를 것 같아? 나랑
똑같이 살 거야. 이런 식으로 이제 엄마들이 아주 그 잘못되게 딸의 마음에 대모습하는 경우도 있죠. 이렇게 되면은 엄마와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유착을 형성했던 딸들은 엄마를 미워할 수가 없어요. 엄마가 얼마나 자기를 희생하고 나를 사랑해 왔는지 우리는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엄마를 미워하거나 밀어내거나 엄마의 의견을 거절하는데 굉장히 큰 죄책감을 느껴요. 그래서 그 죄책감이 너무나 무거운 사람들은 저처럼 아이의 연애를 접어버리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딸들의 남자 선택은 굉장히 주체적이기 어렵죠. 그리고 만약에 경제적으로 엄마에게 의존하게 되거나 아니면 반대로 원가정에 대한 책임이 굉장히 강한 장녀, 가장인 장녀의 경우에는 내가 남자를 주체적으로 선택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 됩니다. 엄마에게 실망을 주지 않는 남자를 선택해야 된다는 아빠, 엄마를 힘들게 하면서까지 내가 사랑을 하는 게 맞는가, 엄마의 반대를 무릅쓰는 게 맞는가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고 의식무의식적인 강박 속에서 자기도 모르게 아주 많이 사로잡히게 되죠. 그래서 딸들은 엄마의 남성관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엄마의 말은 진실이 다는 아니에요. 엄마는 진실도 말하고 진실이 아닌 것도 진실처럼 말합니다. 저도 엄마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엄마의 남성관을 파악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질문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엄마가 평소에 말하는 남성관이 그게 현실적인가, 합리적인가, 나에게 맞는 건가? 여러분들이 체크하고 알아차릴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엄마한테 이런 질문들 한번 해보세요. 엄마는 아빠가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해? 아빠가 가진 단점은 뭐야? 그건 아빠만의 문제야? 아니면 인간이 가진 보편적인 문제 중에 하나야? 엄마 혹시 아빠 말고 연애했을 때 진짜 상처받았던 연애 있었어? 그러면 그 남자하고의 그 나쁜 만남은 어떤 식으로 엄마는 정리했어? 네, 물어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 이거 되게 중요할 거예요. 엄마가 남자는 뭐뭐뭐뭐 남자는 뭐 인생의 동반자일 수도 있고 남자는 나빠 이럴 수도 있고 남자는 조심해야 할 것일 수도 있고 남자는 아빠만 아니면 돼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엄마들이 말해주는 거에서 굉장히 많은 메시지들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질문은 딸이 어떤 남자를 만나면 좋겠는가, 그리고 그 이유는 무엇인가, 그 이유는 엄마를 위한 것인가 딸을 위한 것인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아갈 때 내가 이렇게 계속해서 이렇게 다운로드가 됐던 것이 아닌가 생각하면서 더 주체적으로 나의 남자들을 선택할 수 있죠. 그래서 엄마랑 여러분 그 얘기할 기회 좀 많이 있으시잖아요. 그럴 때 이렇게 차 한잔 하면서 이런 얘기들을 해보시면 예, 좋겠습니다. 혹시 이 영상을 보시는 분 중에서 이미 나는 결혼을 했다 하는 분들도 꼭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는 게 있어요. 내 남편을 평가하는 엄마의 시선을 다시 한번 객관적으로 정리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남성관이 왜곡된 엄마는 사위를 대하는 시선이나 감정도 굉장히 복잡하게 되어 있어요. 사위를 그냥 딸의 인격적인 파트너로서 인정하지 못하고 딸을 힘들게 하는 파렴치한이나 나쁜 놈으로 생각한다거나 사위를 내 딸의 인생을 구원해준 구세주처럼 생각해서 아주 양극단의 행동들을 이렇게 보일 수가 있죠. 사위가 내 딸을 고생시킨다 이렇게 생각하는 엄마들은 그냥 사위가 잠깐 이렇게 누워서 쉬는 거거든요. 일주일 내내 야근하다가 잠깐 누워서 쉬면 그걸 보면서 뭐라 그러냐면은 게을러 터져가지고 내가 그냥 처음 볼 때부터 그냥 게을러 터진 줄 알았어요. 엉덩이가 무거워가지고 그냥 아휴 세상에 그냥 내 새끼만 그러면 딸이요 엄마가 그런 말 안 하면 아니 어제까지 야근을 했으니까 근데 엄마가 그렇게 얘기를 하면요 사람의 심리가 그런가? 이런 생각이 들게 되는 거예요. 또 반대로 자기 딸을 깎아내리면서 내 딸 따위와 결혼을 해준 구세주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사위를 무슨 임금님 대접하듯이 막 옥도밀세 내가 가시마저 바삭하게 튀겼네. 김서방, 그럼 아빠가 우리 집에 옥돔이 있었어? 당신은 그 앞에 동태전을 드세요. 과연 그게 그 딸을 위한 일입니까? 사위가 그렇게 구세주나 임금이 되는 거 딸에게 결국 유익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엄마들이 갈피를 못 잡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결혼 전이든 결혼 후든 남자 문제에 관해서는 엄마와 충돌해 가면서 자신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엄마와의 충돌을 절대로 두려워하셔서는 안 돼요. 여러분이 엄마와 계속 부딪혀야 되고 충돌해야 되는 이유는 엄마들은 절대로 만만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일본의 사이토 다마키 박사는 엄마와 딸에 대해서 연구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엄마의 왜곡된 남성관이 딸에게 계속 전수되고 막 이러면서 막 일어난 여러 가지 문제들. 결국에 모녀가 가지는 굉장히 여러 가지 심리 문제들의 공통점은 다 무엇으로 정리할 수 있냐면 딸을 지배하려는 어머니가 모든 패턴의 어떤 공통점이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엄마는 걱정되는 마음에 사랑하는 마음에 딸에게 개입하려고
하려고 하지만 결국에 이게 굉장히 지배적인 태도가 되고 딸의 주체성을 잃어버리게 하는 태도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우리 엄마들은요, 딸이 여자가 되고 인간으로서 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두려워하셔서는 안 됩니다. 엄마들이 자기가 상처가 많을 경우에 심리 저변에 이럴 수 있어요. 위험한 여자로 살지 말고 그냥 안전한 딸로 살아 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엄마도 여자로 인간으로 살아야 되는 것처럼 딸도 딸이었지만 또 여자로 또 인간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삶을 우리가 서로가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또 우리 많은 여성분들이 엄마도 있고 딸도 있고 이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내가 엄마가 되었을 때는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딸을 대해야 하는가라고 생각할 때 적어도 딸의 연애 문제에 대해서는 이 지점만 기억해 주시면 좋겠어요. 딱 첫 번째 노출. 처음으로 연인을 만들었을 때, 처음으로 들켰을 때 그 마음을 존중하고 인정해 주는 게 너무나 중요해요. 여러분도 여러분의 과거를 돌아보세요. 처음으로 엄마한테 그 마음을 들킨 순간 어땠어요? 약간 두렵기도 하고, 약간 수치스럽기도 하고, 약간 당혹스럽기도 하고 막 이랬어요. 그때 엄마가 어떻게 리액션 해줬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첫 번째 단추가 돼요. 일단 아주 긍정적으로 딱 리액션 해줘요. 연습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죠. 와우, 사랑을 시작하다니. 이제 다 컸네. 이런 거 헐리우드 영화 보면 많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나서 청심환을 드시던,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벌컥벌컥 드시던, 떨리는 왼손도 오른손이 잡으시던, 이거는 그 다음 일이고, 부모로서 우리가 해줘야 하는 가장 좋은 리액션은 너가 이제 이성을 사랑하는 감정을 가지게 되었구나. 그것은 굉장히 축복받을 만한 일이야. 너를 응원할 거야. 짝짝짝. 이게 엄마로서 해줘야 되는 일이죠. 근데 첫 번째 엄마가 할 말을 잃거나, 너 지난달에 몇 등 했는데? 라거나, 내 마음에 너무 안 들어. 이런 식으로 하면서 얘기하면은 딸이 굉장히 어렵죠. 자, 그런데 엄마들 중에서 상처가 아주 많으신 분들이 이런 우려점들을 많이 나타내세요. 딸은 저처럼 살지 않았으면 좋겠고, 저 같은 실패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엄마 팔자, 딸 팔자 된다는 그 말이 저는 너무 무서워요. 제 딸이 저처럼 살지 않았으면 바래서 이러는 거예요. 라고 말하는 엄마들 되게 많아요. 심리적으로 엄마 팔자가 딸 팔자가 되는 메커니즘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죠. 어떤 경우냐면 엄마가 상처를 극복하지 못했는데 딸이 그 바운더리 안에서 성인이 되었을 때도 빠져나오지 못해요. 사람은 불행한 게 싫지만 행복을 경험하지 못하면 불행하지만 익숙한 것으로 자꾸 끌려가게 되는 습성이 있단 말이죠. 그럼 딸이 여러 가지 경우의 수에서 좋은 경험들을 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이 불행에 더 익숙해지는 경우에 이런 슬픈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런데 엄마가 딸을 계속해서 상처로 울고 잡고 남자에 대해서 계속 부정적인 메시지를 주고 너는 좋은 사랑을 하기엔 굉장히 희박해. 이런 메시지를 줄수록 딸들은 진짜 좋은 출발을 하기가 어려워져요. 그러니까 엄마가 이렇게 산다고 너도 이렇게 살 거라는 생각 하지도 마. 너는 너 하고 싶은 대로 살면 돼. 너랑 나는 달라. 이런 메시지를 줘야 딸이 그 메시지 속에서 또 다른 시작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딸에게 자유롭고 독립적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독려하는 만큼 엄마의 불행을 반복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딸들은 많이 배우면서 관계들을 배워가고 있어요. 또 우리 엄마의 세대와는 또 다른 존재들이에요. 그러니까 믿고 놓아주셔도 괜찮습니다. 엄마가 딸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훌륭한 선물은 최선을 다해서 자신의 삶을 사시는 것이고 딸이 여자의 삶을 주체적으로 살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이고 나의 불행이 딸의 불행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시는 거예요. 그리고 딸은 엄마가 남자 관계에 있어서 불행한 것을 나의 책임이 아니다 라는 것을 받아들이시는 거고요. 나는 엄마와는 다른 존재고 나는 내가 원하는 사람을 선택하고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스스로 생각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다 본인이 선택한 만큼 행복해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아이고 그만 처먹어 이년아 살쪄. 이 나이에 니들 키우고 니들 새끼까지 키우는 엄마 마음 한 번이라도 생각해봤어? 자식이 상전이고 맨수라더니. 수능만 끝나면 바로 쌍꺼풀을 하자고. 너 그 눈으로 평생 살 거야? 엄마 민준이 토요일날 가도 돼? 요것이? 당신도 보고만 있지 말고 얘기 좀 해봐. 모녀는 왜 복잡해졌는가? 무엇이 문제인가?
네, 이번 시간에는요, 부부의 세계보다 스펙타클한 모녀의 세계. 보통 부부의 세계, 고부 갈등 이런 거 굉장히 골치 아프다 잘 알고 계시지만, 모녀의 세계, 그게 그렇게 골치 아픈 거였어?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예, 여러분, 굉장히 복잡하고 심오한 관계가 모녀의 세계고요. 모녀의 세계는 거의 20년 정도 엉켜있는 실타래 같은 관계라고 보고요. 많은 모녀들이 서로가 힘들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거든요. 막말을 하는 거라든지, 너무나 개인사에 깊이 관여하는 거라든지, 통제하려고 하는 거라든지. 그런데 엄마와 딸이라는 이유만으로 문제가 있지만 문제로 인식하지 않는 관계를 모녀 세계의 문제라고 봅니다. 스스로 본인들이 어떠한 좌표에 있는지를 잘 인식하지 못하세요. 그래서 그냥 우리 엄마는 왜 저래? 왜 이렇게 힘들어? 서로 이렇게 생각하시지만 실제로 어떤 갈등인지 잘 규정하지 못한 채 힘들어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으시죠. 나하고 엄마의 관계는 괜찮을까? 우리의 모녀의 세계는 어디쯤에 와 있나?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엄마들이 딸을 사랑해가는 방식은 헌신적이죠. 시간이 지날수록 딸들이 또 젖어들기도 하고요. 나이가 먹을수록 훨씬 더 깊어지는 어떤 양상들을 나타나게 되고, 절대로 우리가 볼 때 이렇게 폭력적이거나 나빠 보이지 않기 때문에 훨씬 더 자연스럽게 스미고, 그러나 결국엔 이것이 모두에게 득이 되지 않는 관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엄마하고 딸의 관계는 얼마나 이렇게 잘 밀착되어 있냐면, 엄마들은 딸의 외모 가지고도 편안하게 간섭하시면서 얘기 많이 하시거든요. 딸이 고등학생이다 이러면 이제 밥 먹다 이렇게 얘기하시죠. 수능만 끝나면 바로 쌍꺼풀을 하자고. 나 쌍꺼풀 안 할 건데. 나 내 눈 좋은데. 뭐가 좋아 그게? 너 그 눈으로 평생 살 거야? 왜 싫어? 아파. 수술 무서워. 무섭게 뭐가 무서워? 주사바늘 따끔하고 잠깐 눈 감았다 뜨면 눈이 2배가 돼 있는데. 또 엄마들이 옷에 대해서도 얼마나 개입해요. 너는 나랑 다리가 똑같이 생겼는데 너는 왜 자꾸 치마를 입어? 요즘엔 다 자기 입는 대로 입어. 그 사람들이 너야? 엄마 말 들어. 글쎄 나중에 대학 가면 레이저로 종아리를 이렇게 좀 줄여줄 테니까. 하여튼 그때까지 절대 치마를 입지 마. 그리고 제 친구 하나는 아침에 일어나기만 하면 엄마가 하는 말이 있대요. 얼굴이 더 커졌어. 못 먹고 잤어. 더 커졌어. 막 이런 거를 어떤 친구가 얘기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 친구하고 놀 거예요? 안 놀죠. 엄마기 때문에 이런 얘기들 너무 아무렇지 막 하죠. 그 다음에 이제 결혼한 여자들은요, 시어머니가 이거 비밀번호 띡띡띡띡 해서 눌러오는 것도 스트레스지만요, 친정엄마가 띡띡띡띡 눌러오는 거, 이것도 진짜 못 말리는 일이에요. 막 들어와요. 와가지고 갑자기 막 청국장을 막 10리터를 막 냄새가 막 거의 막 원조집이야. 집이 막 퇴근하고 들어오니까 갑자기 막 우리 집이 청국장 50년 막 이런 집이 돼 있어요. 막 이불 다 널어놨는데 막 안방문 옷장 다 열고 엄마가 막 청국장을 막 우리 집을 막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엄마 뭐해? 야, 내가 오늘 아침 프로를 봤는데 청국장만한 게 없단다 여자한테. 너 내가 먹이려고 내가 아침부터 경동시장 가가지고 이걸 가지고 온 거야. 먹어. 그래서 어떻게 해서 확 또 먹죠. 그리고 엄마가 가면서 뭐라 그래요? 냉동실에다가도 넣어놨어. 엄마가 다음에 올 때까지 싹 다 먹어야 돼. 알았지? 그러면 엄마가 와서 또 끓여놓게. 너무나 자연스럽게 벌어진 일들이기 때문에 스트레스는 받았지만 이게 무엇인지 몰랐던 일상의 지점들이죠. 그래서 이제 문제제기를 어떻게 하게 돼요. 엄마, 이건 아닌 것 같아. 아무리 내가 엄마 딸이라도 이건 진짜 엄마 좀 심한 것 같아. 아주 보기에 겨워가지고 아주 그냥. 야, 내가 아니면 누가 너한테 이런 얘기하냐. 나니까 너한테 약이 되는 얘기를 엄마가 하는데 아주 그냥. 결국에 간섭과 애정의 그 모호한 경계 지점이 모녀 사이에서의 스트레스의 부분이라고 볼 수 있어요. 건강한 관계의 기본적인 것들은 경계선을 잘 지키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엄마들이 어떻게 딸에 대해서 개념을 탑재하게 되냐면, 딸은 타인이 아닌 거예요. 나의 분신이에요. 스스로 그렇게 인식하는지조차 못 느끼면서 제2의 나인 것처럼 정서적으로 붙어있는 샴 쌍둥이처럼 딸을 대하고 심리적으로 끌어당기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러한 것들은 노골적으로 드러난다기보다 우리 일상에서 아주 자연스럽게 많이 드러나게 돼 있어요. 엄마, 아빠, 딸, 아들 4인 가족이 만둣국을 막 끓여 먹기로 했는데 막상 딱 만두를 여니까 만두가 모자라. 그럼 보통 엄마들이 뭐라고 얘기하면, 야, 일단 오빠랑 아빠 끓여주고 너랑 나는 이따 먹자. 딸을 자기 쪽으로 끌어들이죠. 근데 엄마들이 딸을 이렇게 나랑 생각이 같을 것이다, 나와 뜻을 같이 할 것이다, 태초부터 느끼게 되는 어떤 당연함들은 딸과 자기는 여자라는 공통분모가 있다라는 것에서 생각을 출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엄마들은 의식 무의식적으로 이런 생각들을 하게 돼요. 나는 너를 알고 있어. 나보다 이 딸을 더 잘하는 사람은 없다. 더 나아가서 딸, 너 자신보다 내가 너를 더 잘 알아. 우리는 서로 같아.
자신의 일부로 딸을 여기게 되고 굉장히 위험한 경계선까지 가 있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엄마는 굉장히 딸을 사랑하지만 딸하고 관계는 어려워지고 갈등을 유발할 수밖에는 없게 되죠. 그리고 문제는 뭐냐면 결국에 다른 관계들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어요. 심리적으로 딸을 탁 이렇게 올가매고 있을 때 이 엄마는 딸이 결혼을 해도 잘 놓아주지 않고 딸의 가정까지 들어가서 영향력을 행사하게 돼요. 이 친정 엄마가 결혼한 딸을 보내지 못하면서 또 사회에게도 또 문제를 일으키는 이런 것들을 모녀 스트레스의 연장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딸이 행복하기 바라기 때문에 더 딸의 결혼 생활에 관여하려고 하시죠. 그러니까 내가 누리지 못했던 행복을 내 딸은 좀 누렸으면 좋겠고 내 딸만은 좀 나처럼 고생하지 않고 편안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으로 대리만족을 이제 가지시면 살기 원하시지만 이게 정말로 독립되지 못한 상황에서 그것을 할 때는 결과가 참 달라요. 아, 엄마가 나를 놓지 못하는 심리, 또 맞물려서 내가 엄마를 놓지 못하는 심리가 우리를 굉장히 이렇게 복잡하게 만들고 있다라는 것을 알아차릴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또 왜 엄마는 결혼해서도 이렇게 유독 딸을 놓지 못하고 이렇게 집착하시게 되냐면요. 참 죄송한 말씀이지만 만만하기 때문이에요. 딸에게 개입하는 것이 훨씬 더 편하고 만만하죠. 이미 고부 갈등에 대한 데이터 값은 굉장히 많이 있어요. 함부로 건드리면 안 된다. 며느리는 만만하지 않다. 며느리하고 관계를 잘못 맺으면 결국 우리 아들에게도 불똥이 튄다. 엄마들끼리도 그런 정보를 주죠. 아들네 집에 그렇게 함부로 가지 마. 그렇게 막 전화하라고 하는 거 아니야. 그렇게 스트레스 주지 마. 걔네 둘이만 잘 살아주면 고맙지. 요즘에 그런 시어머니가 어딨어. 근처도 가지 마. 김치를 갖다 줬어? 왜 그랬어? 경비실에 놓고 오는 거야. 그래서 아파트 이름 어렵게 짓는다는 얘기 못 들었어? 막 그런 거에 대한 경각심을 주죠. 근데 딸은 그렇지가 않아요. 사위는 뭐 어렵긴 하지만 며느리하고는 또 약간 결이 굉장히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머니들 입장에서는 딸의 집은 내 영역이다. 더 쉽게 개입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엄마 혼자 가해자는 절대로 아니에요. 우리 엄마가 너무 이기적이어서 그거 나만 당한 거야? 절대로 아니죠. 사회가 엄마들에게 굉장히 딸을 권했죠. 동네에서 또 어떤 아줌마가 이렇게 예쁜 가디건을 하나 입고 왔어요. 너무 예쁘다 색깔. 이거 어디서 샀어? 그럼 옆에 있는 사람이 꼭 내가 대답하기도 전화해주잖아요. 딸이 보냈대. 꼭 거기서 이런 얘기 나오죠. 이러니까 딸이 있어야 돼. 아들들은 이런 거 하나 고를 줄을 모르잖아. 아들 다 소용없어. 다 남의 남자야. 늙잖아. 딸 없는 여자가 제일 불쌍하다. 여성 개인의 삶을 위해선 딸이 필요하다. 사회가 여성에게 그 딸의 필요성을 굉장히 많이 강조해요. 가끔씩 친구와 같은 느낌이 들 만큼 서로를 잘 공감해주고 이런 거는 좋죠.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엄마가 엄마로서의 자리, 딸이 딸로서의 자리를 비틀었을 때 안 좋은 그 중간 지대를 일컬을 때 가장 아름다운 용어로 그거를 친구 같은 딸이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딸은 자식이고 친구 같이 느껴질 때가 종종 있지 친구 같은 딸 아니라는 거를 기억해 주시면 좋겠어요. 엄마들이 이런 심리를 형성하는 동안에 딸들도 비슷한 심리를 형성하게 되는데 딸들은 태어나서부터 엄마에게 일단 의존하면서 성장해 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딸들은 자기가 얼마나 엄마에게 의존되어 있는지조차를 인식하기가 어려워요. 어린 시절에는 더욱더 그렇죠. 딸이 엄마로부터 심리적인 독립을 한다는 건 나이가 든다고 되는 문제는 절대로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딸이 워킹맘이라고 한다면 육아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갈등이 더 증폭되는 아주 진퇴양난의 상황에 빠지게 되고요. 이 와중에 남편은 궤도 밖으로 나가 떨어지게 된 일들이 또 많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저도 알아요. 그 친정 엄마의 도움 없이 두 부부가 주체적으로 육아를 하고 꾸려간다는 게 얼마나 벅차고 어려운지 정말 알아요. 저는 결혼하기 전에 저희 엄마가 돌아가셨기 때문에 베이비시터의 도움을 좀 많이 받았고요. 일주일에 4번 오셨어요. 오후 3시부터 9시. 나머지 시간은 저희 남편하고 제가 테트리스처럼 시간표를 짜가지고 이렇게 이제 살아왔어요. 테트리스 한 칸이 비면 그렇게 살벌합니다. 내가 수요일 오후 4시 얘기했을 텐데 막 이러면서 난리가 나요. 서로 얼마나 민감한지 몰라요. 친정엄마의 육아 조력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현실적으로. 하지만 여러분이 꾸린 가정을 주체적으로 잘 끌어가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어떤 대가를 치루어야 한다는 것을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엄마를 사용하는 건 굉장히 쉽죠. 하지만 육아 조력을 받는 바운더리를 확실하게 정하시는 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바운더리 없이 무한정 계속해서 쓰시는 분들이 있어요. 거의 24시간 콜센터처럼 뭐 거의 가사 도우미처럼 엄마를 사용하시고 이런 식으로 하면은 당연히 엄마의 개입이 결혼 생활 자체로 이어지겠죠. 모든 가정은 가족의 정서의 중심이 딱 양 부부가 되어야 되거든요. 근데 친정 엄마가 이런 식으로 개입하게 되면은 고부 갈등이 개입했을 때 균열이 틀어지는 것처럼 관계가 틀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굉장히 경각심을 가지고 주체적으로 가정을 꾸려야 된다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친정 엄마 세대는요, 희생하면서 가족을 잘 건사하는 게 당연한 어떤 의무라고 생각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엄마들이 딸이 결혼하고 나서도 자신의 삶과 딸의 가정을 분리시키지 못하고 계속해서 자신을 희생의 포지션으로 두는 경우가 많이 있죠. 이것들이 결국에는 모녀 스트레스를 유발하고 관계에 굉장히 득이 되지 않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엄마의 삶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집에 와서 애를 봐주고 우리 집에 와서 살림을 좀 대신해주고 냉장고 정리해주고 다른 사람이 와서 해주는 것보다 엄마가 와서 해주는 게 더 편해요. 그런데 엄마의 인생이 이제 살아오신 날보다 살아가실 날이 더 적게 남으셨을 거 아니에요? 엄마의 남은 인생을 생각했을 때 그게 최선이에요. 엄마의 인생에서 그게 지금 베스트의 삶을 엄마가 살고 있는 겁니까? 그 질문 앞에서는 우리가 그렇다라고 대답할 수는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지점에서는 딸들이 엄마를 소비하는 것을 멈추셔야 돼요. 엄마를 소비하는 건 뭘까요? 엄마를 쓰는 거예요. 내 인생을 유지하기 위해서. 엄마의 시간, 엄마의 체력, 엄마의 도가니, 엄마의 정성, 엄마의 인생에 남을 시간을 내가 쓰는 거죠. 도움을 받는 차원은 현실적으로 전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도움을 받는 차원을 넘어서 엄마를 그렇게 무자비하게 소비하는 거는 전혀 다른 이야기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엄마의 경계선을 어떻게 지키고 이기적으로 굴지 않을 수 있는가 생각해 볼 때, 자, 일단 육아 부탁도 정중하게 하셔야죠. 이 세상에 다 이런 게 어딨어요. 정중하게, 그리고 거리감 있게 하셔야죠. 엄마, 내가 오늘 제가 8시까지 꼭 갈게요. 이러면 꼭 시간을 지켜주세요. 가고 있어 9시 15분 다 왔어. 근데 11시 15분 엄마 잘 것 같아서 안 갔지 이러고선 그 다음날 이러면 이제 진짜 이건 아닌 거예요. 엄마가 가사도우미도 아니죠. 본인 집은 본인과 본인의 남편이 치우세요. 여러분이 멈추셔야지 엄마도 자기 자리를 찾아가고 과기능을 좀 멈추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아빠의 도움도 많이 필요해요. 엄마하고 딸이 그러지 못하는 것 같으면 탁 쳐주세요. 니네 자식은 니네가 봐라. 나는 엄마랑 철쭉꼭 보러 갈 거다. 너네 이러면 내가 매주 토요일마다 일을 만드는 수가 있어. 정도껏 하자. 이렇게 딱 막아주셔야 돼요. 이게 딸도 스스로 어른이 되어가는 과정인 거죠. 그리고 우리 엄마들, 인생을 찾으세요. 딸들이요, 잘 살 수 있습니다. 스스로 여성이자 인간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을 좋은 엄마라고 합니다. 엄마 너무나 오랜 시간 동안 수고했잖아요. 자기 이름조차 불려본 적이 40년 전, 30년 전 자기 이름 불러도 안 돌아보는 엄마 되게 많아요. 누구 엄마 이름 돌아보죠. 자기 인생 그렇게 접고 오래 살아오셨죠. 엄마들은 딸보다 이제 자기의 도가니를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도가니 이게 너무 중요해요. 그 다음에 또 딸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 딸, 엄마는 우리 딸 때문에 살아. 이런 말 진짜 무서운 말이에요. 왜 딸 때문에 살아요? 여러분이 태어났으니까 여러분 인생의 몫을 다 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 따님들은 엄마한테 정말 한 번쯤 진짜 고맙단 말 제대로 해보지 않았다면 꼭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돼야 또 엄마도 독립하실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아빠가 안 계시다면 엄마의 연애를 말리지 마세요. 엄마의 연애를 그렇게 뜯어말리는 딸들이 있어요. 엄마 이제 와서, 이제가 뭐 어떤 때인데요. 엄마 나를 이제야 자유가 왔는데 엄마 세상 무서운 줄 모르고 어디 가가지고 그냥 내 옆에 있어. 여러분 옆에서 냉장고 정리밖에 더 하고 계세요? 좋은 사람도 많이 있어요. 엄마의 연애 말리지 마세요. 이런 과정 속에서 엄마들도 굉장히 많은 서운함을 느끼시게 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다 성인이죠. 그 서운함은 결국엔 엄마의 목숨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거에서 서로의 독립은 시작될 수 있습니다. 네, 영국의 문학협회가요, 전 세계 102개국 비영어권 국가의 국민들 4만 명을 대상으로 이 세상에 존재하는 가장 아름다운 영어 단어를 묻는 설문조사를 했다고 하는데요. 1위를 차지한 단어가 바로 mother였습니다. 엄마였는데요. 이렇게 아름답고 소중한 이 엄마라는 단어를 우리가 잘 지키기 위해서 어쩌면 오늘날 우리는 서로에게 좀 더 독립을 허용해야 할 필요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엄마와 딸이 행복하기 위해서는 엄마와 딸은 운명 공동체가 아니라는 것을 받아들여야 돼요. 또 한 여성이 이 땅에서 딸이 되었다가 엄마가 되었다가 할머니가 되면서 한 인간으로 존엄하게 살아가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모녀 심리를 이해하고 그 관계의 꽈리를 풀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